밀라노 선수촌 식당이 노로바이러스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이 밥을 못 먹고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단 한 나라만 감염자 제로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도시락은 불도 전기도 없이 줄 하나만 당기면 10분 만에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선수단이 지갑을 들고 찾아왔지만 한국은 못 판다는 단 한마디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2억 원을 쏟아부은 한국 시스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뒤집은 그 통쾌한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로엔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촌 위생과 영양 리스크를 점검하는 사람이죠. 숫자와 규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그런데 밀라노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했어요. 선수촌 식당 메뉴판을 봤을 때 제 손이 멈췄죠. 파스타 4종류에 리소또 2가지, 샐러드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먹을 식단이 이게 다라니요. 첫날부터 민원이 쏟아졌어요. 아침 8시 식당 입구의 줄이 100m는 늘어섰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선수들이 편의점으로 향했죠. 초콜릿바 몇 개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때는 더 심각했어요. 같은 메뉴가 또 나왔거든요. 아침에 먹었던 토마토 파스타가 점심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선수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 접시를 밀어내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식자재 보관 온도, 조리 동선, 소독 주기를 하나씩 확인했죠.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냉장고 온도가 섭씨 4도에서 6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기준은 2도에서 4도였죠. 주방 동선도 엉망이었어요. 날 것을 다루는 곳과 조리된 음식을 담는 곳이 1m도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차 오염의 위험이 보였죠.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 구조 예전 그 악몽이랑 닮았는데요.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어느 대회 현장이었죠.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위생 시스템이 허술했고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선수 한 명이 식중독으로 쓰러져 경기를 못 뛰었죠. 저는 현장 스태프였어요. 상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현장은 늘 변수가 많다고요. 책임은 제게 돌아왔죠. 승진에서 밀려났고 그 상처는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굳어진 게 있었어요. 아시아 시스템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땐 다른 나라 현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편견이 자리 잡았어요. 밀라노 조직위 급식 책임자 비토리오가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이탈리아 남자였죠.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에블린, 이탈리아니까요. 우리를 믿으세요. 저도 속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래, 유럽은 다르지. 이곳은 식문화의 본고장이잖아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손에 든 체크리스트는 달랐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온도계가 보여주는 숫자, 소독 기록지의 빈 칸들, 조리 동선의 혼선이 모두 경고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위험도 상, 즉각 개선 필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하얀 상자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밀봉이라는 표시가 유난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밀봉 표시를 여러 개 붙일까요? 과잉 아닌가 싶었죠. 제 머릿속에선 또 과거가 떠올랐어요. 과잉 대응은 결국 어딘가에 균열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상자 안에 답이 있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수촌 전체가 잠들어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 방에선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숫자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섭씨 4도에서 6도, 교차 오염 위험 구역 12곳, 소독 누락 시간대 하루 4번. 모든 게 경고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위기가 숨어 있었죠. 제가 막아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비토리오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강하게 말해야 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제 말을 들어줄까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할까요? 유럽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제 경고를 묵살하진 않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죠. 선수가 쓰러졌을 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 상사의 차가운 시선, 승진 누락 통보를 받던 순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어요. 제 손에 다시 체크리스트를 쥐었습니다. 숫자를 믿어야 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따라야 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정말로 터졌죠. 아침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수촌 밖에 급식센터를 3곳이나 차렸다는 거였죠. 투입된 예산이 22억 원이라고 했어요. 비토리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 원래 과하잖아요. 뭐든 크게 버리는 스타일이라고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국 대표팀 수석 영양사 사브리나가 끼어들었어요. 40살의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치며 말했죠. 저건 보여주기예요. 실속은 없을 거라고요. 저도 그 말에 솔깃했어요. 22억 원이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선수촌 식당이 있는데 왜 굳이 밖에 시설을 만들까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브리나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뭐든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전에도 그랬대요. 어느 대회에서 엄청난 장비를 들여왔는데 절반은 안 썼다면서요. 비토리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최고인데 굳이 따로 만들 이유가 뭐냐고요. 이탈리아 음식을 못 믿는 거냐며 농담처럼 던졌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어요. 과잉 대응은 결국 균열을 만든다는 제 신념이 고개를 들었죠. 12년 전 그 일이 또 떠올랐습니다. 너무 많은 걸 준비하면 오히려 통제가 안 돼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실수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단순하고 검증된 방식이 최고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 선수단 숙소를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서 있더라고요. 하얀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죠. 상자마다 밀봉 스티커가 3개씩 붙어 있었어요. 유통기한, 보관온도, 취급주의 표시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트럭 옆에 한국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상자 번호를 부르고 수량을 세고 온도계로 측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신경 쓰면 피곤하잖아요. 유럽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말이죠. 아시아 특유의 과잉 관리 같았어요. 편견이었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제 눈엔 그저 비효율로만 보였습니다. 오후에 비토리오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작성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온도 관리 문제, 교차 오염 위험, 소독 누락 시간대를 정리한 거였죠. 비토리오가 휙 넘겨보더니 말했어요. 에블린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었다고요. 이탈리아 시스템을 믿으라면서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숫자가 경고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강하게 말하진 못했어요. 여기선 제가 외부인이었거든요. 사브리나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요. 우리는 카페로 갔죠.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을 꺼냈어요. 한국 얘기였습니다. 식자재를 항공으로 공수한대요.
김치며 쌀이며 고추장까지 전부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사브리나가 비웃었죠. 현지 식재료도 좋은데 왜 저러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소 배출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식자재가 세계 최고인데 말이죠. 사브리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한국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렇게 따로 노는 건 수상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 안에도 의심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아시아 현장은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저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식당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메뉴가 20가지 남짓이었는데 3일째 같은 것만 돌려막기 하니까 선수들이 지쳤죠. 줄이 점점 짧아졌어요. 대신 편의점 앞줄이 길어졌습니다. 선수들이 과자와 초콜릿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보였죠. 영양 불균형이 걱정됐어요. 소독 동선도 엉망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청소를 하는데 점심 준비가 11시에 시작되거든요. 5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는 거였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험도 최상 시스템 붕괴 임박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토리오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고요. 숫자가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그가 손을 저었어요. 에블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요. 유럽 선수들은 잘 먹고 있다면서요. 불만은 소수일 뿐이라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줘도 안 믿는데 뭘 어떡하라는 건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한국 선수단 숙소를 지나갔어요. 이번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복도에서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했어요. 살짝 들여다봤죠. 한국 스태프들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과한 거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농담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죠.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나 잘하자 싶었거든요. 한국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책임질 건 이탈리아 식당 시스템이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일 IOC 본부에 보낼 거였죠. 공식 경고를 올려야 했어요. 타이핑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터진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12년 전처럼 또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요? 그때처럼 제가 또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 아닐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이 맑았죠.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터졌죠. 노로바이러스였어요. 아침 7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토리오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에블린,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달라고 했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달려갔어요. 식당 앞에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는 게 아니었어요. 항의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선수가 소리쳤어요. 4일째 같은 파스타라고요. 더 이상 못 먹겠다면서요.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죠.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문제가 보였죠. 조리대 위에 어제 쓰던 도마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요. 냉장고 온도계를 봤습니다. 섭씨 7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기준을 넘었죠. 식자재가 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비토리오가 다가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에블린,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선수들 달래달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달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죠.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위 체면이 구겨진다면서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 안전이 중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토리오는 듣지 않았어요. 점심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20가지 중에서 실제로 나온 건 8가지 뿐이었어요. 재료가 떨어졌대요. 주문이 안 들어왔다면서요. 선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이는 접시를 받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식당을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독 동선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아침 청소팀과 점심 조리팀이 겹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이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저는 비토리오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중단하고 재정비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오후 3시 편의점을 확인했어요.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초콜릿바, 에너지바, 과자를 사고 있었죠. 이게 저녁이 될 거였어요. 독일 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식당 음식은 믿을 수가 없대요. 차라리 이게 낫다면서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 보고서를 썼어요. 초안이었죠. IOC에 올릴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밀라노 선수촌 급식 시스템 붕괴 위험이라고요.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12년 전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선수가 쓰러지고 저는 또 책임을 뒤집어 쓰고요. 저녁 6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줄이 아침보다 더 짧았어요. 선수들이 포기한 거였죠. 대신 각자 방에서 간식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주방 상태를 점검했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죠. 악취가 났어요. 제 손으로 온도를 재봤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따뜻한 물로 씻지 않은 거였죠. 세제도 제대로 안 쓴 것 같았어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리도구를 확인했습니다. 칼이 교차 사용되고 있었어요. 날고기 자르던 칼로 채소를 썰고 있었죠. 제가 제지했습니다. 주방장이 짜증을 냈어요. 바쁘다고요. 일일이 칼을 바꿀 시간이 없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 8시 비토리오와 마주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아질 거라고요. 걱정 말라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 더 나빠질 거였어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브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민해 보였어요. 자기 팀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면서요. 사브리나가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떠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 나라는 뭔가 다른 걸 먹는 것 같다고요. 선수촌 식당을 안 쓰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은 뭘 먹고 있는 걸까요? 22억 원 들인 급식센터가 뭘 하는 걸까요? 밤 10시 한국 숙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죠. 구수한 향이었어요. 밤 냄새 같기도 하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요? 선수촌 식당은 여기서 멀었거든요. 배달 음식도 금지였고요. 궁금했지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한국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경 쓸 건 이탈리아 시스템뿐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했죠. 온도계 사진, 교차 오염 현장, 쌓인 설거지까지요. 전송 버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난리가 날 거였어요.
비토리오는 화낼 거고 조직위는 발칵 뒤집힐 거였죠. 하지만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IOC 본부였습니다. 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에블린 비상사태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뭔가 터진 거였어요. 제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시작된 거였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핀란드 선수 3명이 쓰러졌대요. 구토와 설사 증세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어요. 노로바이러스 의심이라면서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제가 경고했던 그 재앙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선수촌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야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나가야 했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선수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핀란드 3명에 이어 스위스 선수 5명이 추가로 쓰러졌어요. 모두 같은 증세였죠. 구토, 설사, 고열이었습니다. 의료팀이 급히 투입됐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양성이었죠.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아침 6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IOC 관계자들과 조직위,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했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감염자 숫자가 보고됐습니다. 핀란드 3명, 스위스 5명, 오스트리아 2명, 총 10명이었어요. 하지만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30명이 넘었습니다. 경기 일정이 흔들렸어요. 피겨 스케이팅 예선이 이틀 연기됐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도 취소됐죠. 선수들이 격리되기 시작했어요. 선수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복도에서 선수들끼리 악수도 안 했어요. 서로 피하기 바빴죠. 식당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비토리오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밖에서 뭘 먹었을 거라면서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감염자들의 공통점은 선수촌 식당이었다고 말했죠. 모두 같은 메뉴를 먹었다면서요. 비토리오가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버텼어요. 사브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자기 팀 선수 2명도 의심 증세가 있다고 했죠. 이러다 경기를 못 뛸 수도 있다면서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살 길을 찾는 눈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빛이었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브리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구석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국 얘기였죠. 이상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사브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중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정말요? 사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팀 보고서를 봤다면서요. 한국만 제로라고 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상하긴 했어요. 200명이 넘는 한국 선수단인데 한 명도 없다니요. 확률적으로 맞지 않았죠. 사브리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고요. 감염자를 은폐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렇게 따로 노는 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브리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왜 한국만 제로일까요? 그날 오후 감염자가 더 늘었습니다. 노르웨이 4명, 독일 6명, 프랑스 3명이 추가됐어요. 총 23명이 확진됐죠. 선수촌이 마비됐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소독 부스가 설치됐어요. 모든 선수가 통과해야 했죠.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했습니다. 식당은 폐쇄됐어요. 전면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녁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언론 대응이 주제였어요. 외신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거든요. 밀라노 올림픽 식중독 사태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참이었죠. 비토리오가 초조해했습니다.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걱정했어요. 이탈리아 체면이 구겨진다면서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브리나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국만 감염자가 없는 게 의심스럽다고요. 혹시 은폐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왜 한국만 제로일까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비토리오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선수촌 시스템을 안 쓴다고 했어요. 22억 원 들여서 따로 센터를 만들었다면서요. 뭔가 숨길 게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침묵했어요. 제 안에 편견이 작용했습니다. 12년 전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아시아 현장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생겼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증거도 없이 한국을 의심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로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9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한국 숙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그때 그 밀봉 박스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봤던 그 상자들이었습니다. 밀봉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던 하얀 상자요. 그게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저 안에 뭔가 있는 걸까요? 감염을 숨기려고 밀봉한 건 아닐까요? 제 상상력이 과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싶었어요. 감사관 권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한국 스태프가 나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였죠. 강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랬다면서요. 강도윤이 짧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괜히 들킨 것 같아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선수단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감염 현황 보고서를 열었죠. 정말로 제로였습니다. 215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평균 10% 이상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떻게든 선수들을 지킨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완벽한 건 의심스러운 법이라고 배웠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거리가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한국이 정말 뭔가 숨기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완벽하게 관리한 걸까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한국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감사관 권한을 써서라도 확인할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밀봉 박스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 깨끗한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지 밝혀질 거였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밤 11시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숙소 쪽이었어요. 확인하려고 왔죠. 감사관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 쪽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김이 느껴졌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였죠. 된장 향도 섞여 있었어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앉아 있었죠. 손에 하얀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이상했어요.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뚜껑이 투명했죠. 안에 밥과 반찬이 보였어요. 하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선수가 용기 옆면을 만졌어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줄을 발견했죠. 하얀 줄이었어요. 그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용기 밑바닥에서 증기가 솟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불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지는 걸까요? 마법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증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용기가 뜨거워 보였어요. 선수가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죠.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따끈한 밥이 보였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계란말이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 입이 헛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차가웠던 도시락이 10분 만에 뜨겁게 끓어오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선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정말 뜨거운 게 맞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발열 도시락이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어요.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트릭 아닌가 싶었어요. 어딘가에 숨겨진 전열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줄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외부 접촉을 완전히 끊는 구조라는 거였죠. 조리부터 포장, 배송, 섭취까지 전 과정이 밀폐돼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침투할 틈이 없었어요. 선수촌 식당처럼 오픈 키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접촉할 일도 없었죠. 완벽한 차단이었어요. 세 번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체크리스트에는 없는 방식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배운 모든 시스템과 달랐습니다. 유럽식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어떤 방식도 아니었죠. 충격이었어요. 동시에 질투가 났습니다. 왜 저는 이걸 몰랐을까요? 왜 제 체크리스트엔 이런 옵션이 없었을까요? 제가 믿었던 시스템이 흔들렸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겁니다. 이탈리아 식당보다 이게 훨씬 안전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한국 감염자 제로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밀봉, 개별 포장, 자가 발열. 완벽한 3중 방어였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구조였죠. 저는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강도윤이었습니다. 한국 급식 총괄이었죠. 그가 저를 봤어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쿨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대부분은 외부인을 경계하는데 말이죠. 강도윤은 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발열 도시락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하나를 집어들었죠. 이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조리해서 밀봉 포장하고 항공으로 공수한다고요. 매일 신선한 걸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도착해요.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요. 재고를 쌓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답했어요.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한 명이라도 탈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율 문제도 아니었죠. 오로지 선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강도윤이 줄을 당겼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증기가 솟았어요. 제가 직접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했죠. 생석회와 물이 만나면 열이 나요. 그 열로 음식을 데우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10분 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죠. 밥도 따끈했어요. 갓 지은 것처럼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사양했어요. 선수들 몫이니까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그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입고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도시락에 번호가 붙어 있었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배분됐는지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온도 기록도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체크했더라고요. 섭씨 영하 2도를 유지한다고 했죠. 배송 중에도 냉장 상태를 지킨다면서요. 제 체크리스트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국 선수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책임. 그게 핵심이었어요. 비토리오는 체면을 걱정했고 사브리나는 자기 살 길을 찾았죠. 하지만 강도윤은 오로지 선수만 생각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뭔가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투명했던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12년 전 그 트라우마가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말이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심을 지워야 했죠.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알았거든요. 증거도 없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브리나였죠.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블린, 내일 회의 때 한국 얘기해야 해요. 저 나라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안 돼요, 사브리나.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사브리나가 웃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돼요. 제로라는 것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브리나가 한국을 모함하려 한다는 걸 알았죠. 자기 팀을 살리려고요. 막아야 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야 했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12년 전처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침 9시 IOC 본부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의료팀이 전수조사를 마쳤대요. 모든 선수단을 크로스 체크했다고 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감염자 집계표였어요. 핀란드 13명, 스위스 18명, 독일 22명, 오스트리아 9명, 노르웨이 15명, 프랑스 17명. 숫자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0명이었습니다. 확정이었죠. 의심 증세조차 없었어요. 215명 전원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는 평균 15%가 감염됐는데 한국만 완벽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있었거든요. 감염 대응 논의였죠. 사브리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준비됐죠?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국 얘기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사브리나. 그건 잘못됐어요.
제가 말했죠. 사브리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팀이 죽어가는데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죠. 사브리나가 비웃었어요. 증거요? 제로라는 게 오히려 수상하잖아요. 은폐한 거라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IOC 관계자들도 자리했죠. 비토리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경기 일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브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만 감염자가 제로예요. 200명이 넘는데 한 명도 없어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사브리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선수촌 시스템을 안 써요. 따로 급식센터를 만들었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고요. 비토리오도 거들었습니다. 22억 원이나 들였대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수상하다면서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브리나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에블린, 당신 편들 거예요? 같은 편 아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감사관이에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기록이었죠. 스크린에 투사했습니다. 입고 기록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죠. 신선한 것만 받는다면서요. 검수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모든 도시락에 번호가 있어요. 온도, 유통기한, 취급 주의 사항이 전부 기록돼 있다고 했죠. 밀폐 조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조리해서 즉시 밀봉해요. 그대로 냉장 운송하고 선수에게 직접 전달한다고요.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침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로인 거예요. 은폐가 아니라 완벽한 관리라고 했죠. 사브리나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뭔가 숨긴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완벽했다고요. 비토리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블린, 당신이 속은 거 아니에요? 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관이에요. 전문가예요. 속을 사람 아니라고요. 감사관 권한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전체를 공식 감사하겠어요. 위생 기록, 동선 로그, 온도 데이터 전부요. IOC 관계자가 허락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 확인으로 가자고 했죠. 모두 일어섰어요. 한국 급식센터로 향했습니다. 선수촌에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얀 건물이었죠. 깨끗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조용히 말했죠. 원하시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구역은 입고실이었습니다. 항공 화물이 도착하는 곳이었어요. 모든 상자가 밀봉돼 있었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설명했어요. 밀봉이 뜯어지면 폐기해요. 예외 없이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검수 과정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온도계로 재고 번호를 체크하고 기록했죠. 빠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보관실이었어요.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섭씨 영하 2도로 유지됐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어요. 알람 장치도 있었습니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경보가 울려요. 즉시 조치한다고 했죠. 세 번째 구역은 배송 준비실이었습니다. 선수별로 분류하는 곳이었어요. 이름표를 붙이고 배송 시간을 기록했죠. 직접 전달한다고 했어요. 택배가 아니에요. 직원이 손에 들고 가서 선수에게 전달해요. 중간 과정이 없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폐쇄 체인이었어요. 입구부터 배송까지 외부와 단절됐죠. 바이러스가 들어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동선 로그를 확인했어요. 모든 직원 이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목적까지요. 교차 접촉이 없었어요. 위생 기록도 봤습니다. 하루 4번 소독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요. 소독제 종류와 농도까지 기록돼 있었죠. 사브리나가 뭔가 찾으려 했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없었죠. 완벽했습니다. 비토리오도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이탈리아 시스템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강도윤이 답했어요. 자국 선수 안전이에요. 한 명이라도 탈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한국이 옳았다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브리나가 저를 불렀어요. 억울한 표정이었죠. 우리 팀은 어떡하냐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팀은 선수촌 식당을 썼어요. 거기가 문제였죠. 한국 탓이 아니에요. 사브리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책임이라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춘 게 문제예요. 한국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비토리오도 다가왔습니다. 변명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보여줬거든요. 이탈리아 식당 온도 기록이었습니다. 기준을 넘긴 게 15번이었어요. 교차 오염 위험 구역도 12곳이었죠. 소독 누락은 하루 4번이었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비토리오가 무시했던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선수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차에 탔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 뻔했어요. 12년 전 제가 당한 일을 한국에게 똑같이 할 뻔했죠. 가슴이 아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제 트라우마가 진실을 가렸던 거였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숫자를 믿는다고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편견을 믿었습니다. 제가 한심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이번엔 제대로 쓸 거였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급식 위기의 진실과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이라고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적었습니다. 폐쇄 체인, 온도 관리, 직접 배송까지요. 반면 이탈리아 시스템의 문제점도 적었어요. 숨김없이 전부요. 온도 관리 실패, 교차 오염 위험, 소독 누락까지 다 담았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어요. 조직위와 비토리오에게 있다고요. 한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선진국은 말이 아니라 위기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나라다라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IOC 본부로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하늘이 맑았어요.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했으니까요. 한국에게 미안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내일 강도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과하고 감사를 표할 거였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한국의 원칙이 어떻게 더 빛날지요. 이틀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럽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도시락을 사고 싶다는 거였죠. 독일 대표단이 먼저였습니다. 아침 9시 강도윤을 찾아갔대요. 도시락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죠. 얼마든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하루 3만 원씩 주겠다면서요. 독일 선수가 100명이니까 하루 300만 원이었어요. 강도윤이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자국 선수 분량만 준비했다고요. 독일 팀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럼 5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하루 500만 원이었죠. 일주일이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더 만들 수 없다면서요. 독일 팀이 물러갔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였어요. 오후 2시에 찾아왔죠. 더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7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스위스 선수가 90명이니까 하루 63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4,400만 원이었죠. 강도윤이 똑같이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시스템은 자국 선수 기준이에요. 외부 제공은 불가하다고요. 스위스 팀이 따졌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돈을 주는데 왜 안 파느냐면서요.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량 관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정확한 분량만 받아요. 재고를 쌓지 않죠. 선수 안전을 위해서예요. 만약 외부에 팔면 우리 선수 분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스위스 팀도 물러갔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렇게 큰 돈을 거절하다니요. 노르웨이도 찾아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이번엔 더 큰 금액이었죠. 선수 한 명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가 70명이었어요. 하루 700만 원, 일주일이면 4,9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강도윤은 여전히 거절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자국 선수가 최우선이라고요. 노르웨이 팀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돈을 주는데 왜 안 받느냐면서요. 다른 팀도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요. 강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기적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선수를 책임져야 해요.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노르웨이 팀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 9시 다시 찾아왔죠. 이번엔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돈다발이었어요. 비닐봉투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로하였죠.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제발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죽어간다면서요. 컨디션이 엉망이라고 했죠. 한국 도시락만이 희망이라면서요.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을 돌려주세요.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요. 노르웨이 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요. 복도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강도윤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조용히 말했죠.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마음은 아파요. 하지만 우리 선수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만약 분량이 부족해지면 우리 선수가 굶어요. 그럴 순 없다고요. 노르웨이 팀이 일어섰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브리나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팀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팀을 살려야 했죠. 필사적이었습니다. 강도윤 앞에 섰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요. 경기를 못 뛸 것 같다고 했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유감이에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우리 시스템으론 불가능하다고요. 사브리나가 금액을 제시했어요. 선수 한 명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선수가 110명이니까 하루 1,650만 원이었어요. 일주일이면 억 단위였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강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예요. 우리는 정확한 분량만 받아요. 더 늘릴 수 없다고요. 사브리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우리 선수들은 죽어가는데요. 한국만 살면 되느냐고 따졌죠. 강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선수를 책임져야죠. 당신들도 시스템을 갖췄어야 해요. 미리 준비했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의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브리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죠. 강도윤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고개는 숙였어요. 제발이라고 속삭였죠. 강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안 돼요. 우리 선수 한 명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원칙이니까요. 사브리나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숨죽이며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도윤이 옳았어요.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자국 선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킨 거였죠. 유럽은 달랐어요. 비토리오는 체면을 걱정했고 사브리나는 자기 살 길을 찾았죠.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원칙을 세우고 지켰습니다. 얼마를 줘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말이 아니에요. 위기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나라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22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외부 제공은 거절했죠. 오로지 자국 선수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았어요. 각자 자기 선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한국처럼요.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됐죠. 저는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용히 말했죠. 힘드셨을 텐데요.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일이니까요. 선수를 지키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책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비토리오도 사브리나도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강도윤은 정면으로 맞섰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큰 돈을 거절했는데요. 강도윤이 웃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어요. 제가 틀렸던 걸요. 유럽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었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오늘 배운 교훈을요. 선진국의 정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건물 높이도 아니죠. 위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나라죠.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완벽하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만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뭘 또 배울까요? 한국이 또 어떤 걸 보여줄까요? 기대가 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봤으니까요. 감사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울 수 있어서요. 강도윤에게 배울 수 있어서요. 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수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여전히 퍼지고 있었지만 한국만은 예외였죠. 한국 선수들이 빛났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땄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은메달이 나왔죠. 컨디션이 완벽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지쳐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가 나왔죠. 발열 도시락 덕분이었습니다. 선수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경기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밥심이 현실이었어요. 제대로 먹은 선수가 제대로 뛰었죠.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선수들을 지켜봤어요.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치지 않은 에너지가 느껴졌죠.
다른 나라와 비교됐어요. 독일 선수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죠. 노로바이러스에서 회복했지만 컨디션이 안 돌아왔어요. 식사가 부실했거든요. 선수촌 식당이 폐쇄된 뒤 도시락으로 버텼는데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였죠. 하지만 한국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영양사가 설계한 메뉴였죠. 선수 맞춤형이었어요. 그 차이가 메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메달 순위에서 급상승했어요. 10위권 안에 들었죠. 작은 나라치곤 대단한 성적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훈련 방법인지 장비인지 궁금해했죠. 답은 단순했어요. 밥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었기 때문이었죠. 발열 도시락이 비밀 병기였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발열 도시락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됐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줄 하나로 뜨거워진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선수촌 밖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밀라노 시내 코리아 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오후 2시 코리아 하우스 앞에 도착했어요. 줄이 보였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었죠. 수천 명은 되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라면도 먹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다국어로 주문할 수 있었죠.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지원됐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주문이 됐어요. 결제도 카드 한 번이면 끝이었죠. 간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따끈한 떡볶이였습니다.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었죠.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라면도 인기였어요. 뜨거운 국물에 면이 쫄깃했습니다. 김치도 곁들여졌죠. 사람들이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어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키오스크로 쉽게 됐죠. 3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중독성이 있었죠. 계속 손이 갔어요. 어느새 다 먹어버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표정이 행복했습니다.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 그들을 연결했어요. 운영 효율도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았어요. 10명 정도였죠. 하지만 수천 명을 감당했습니다. 키오스크 덕분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람 손을 덜었습니다. 주문, 결제, 조리가 자동으로 이어졌죠. 주방도 체계적이었어요. 레시피가 표준화돼 있었습니다. 누가 해도 같은 맛이 났죠. 품질이 일정했어요. 밀라노 시민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식의 본고장이잖아요. 파스타와 피자의 나라였죠. 하지만 한국 음식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왜일까요? 새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경험이 새로웠어요. 키오스크, 빠른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까지요.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전통적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주문받고 주방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어요. 터치 몇 번이면 주문 끝이었습니다. 3분이면 음식이 나왔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시스템이 궁금하다고 했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선수촌 급식도 그렇고 코리아 하우스도 그렇고요. 답은 하나였어요. 디테일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했죠.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선수를 위한 급식, 시민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이익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사람을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이 미래를 보여줬어요. 전통과 혁신이 만났습니다. 떡볶이라는 전통 음식이 키오스크라는 혁신을 만나 새로워졌죠. 그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균형이 완벽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최종 보고서였죠. IOC에 제출할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배운 진짜 금메달이라고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은 경기장이 아니라 밥상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적었어요. 대한민국은 선수 한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겼다고 썼습니다.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입고부터 배송까지의 폐쇄 체인, 온도 관리, 직접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요. 그리고 원칙을 적었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았던 강도윤의 모습, 자국 선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요.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도 담았어요. 수천 명이 줄 선 모습, 키오스크 시스템,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까지요. 결론을 썼습니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나 건물 높이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위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다고 썼어요. 22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고 원칙을 지켰죠. 선수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메달이 나왔어요. 컨디션이 완벽했고 경기력이 빛났죠. 밥심이 현실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걸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IOC 본부로 보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이 반짝였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밝았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에게 배웠으니까요. 성장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그 트라우마가 이제 아물 것 같았어요. 한국이 치유해줬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혔죠.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한국에게 감사했습니다. 강도윤에게 감사했죠. 가르쳐줘서 고마웠어요. 내일은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성공을요. 그들의 원칙을요.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어요. 제 인생이 바뀐 올림픽이었으니까요. 밀라노에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편견 없는 사람으로요. 진실을 보는 사람으로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요. 발열 도시락의 기적을요. 강도윤의 원칙을요. 그게 제 보물이 됐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한국이 선물해 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